시작하겠습니다. 락강의 사계담화와 잉여향유 강의 8번째 강의입니다.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8번째 강의이고, 자, 그리고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먼저 한 말씀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잉여향유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저한테 교육 분석 받고 계신 분들이 와서 언급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해를 좀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억압 없는 만족으로서의 잉여향유라는 개념을 지금 락강이 제시하고 다루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말이 단순히 자, 이제 위반도 필요 없고 혹은 어떤 저항도 필요 없고 단순히 즐겨라, 너의 잉여향유를 즐겨라, 너의 증상을 즐겨라 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락강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락강이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되고 해서 뭔가 좀 온화해진 거 아니냐, 락강이 이제는 저항과 투쟁의 그런 정신분석이 아니라 잉여향유를 우리에게 억압 없이 만족할 수 있는 잉여향유의 장을 마련하고 그것을 즐기라는 방식으로 정신분석을 이끌고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잉여향유라는 개념은 여러분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오늘날의 미디어의 세계에서 어떻게 잉여향유가 우리에게 제공되는지 혹은 심지어는 강제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잉여향유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무시무시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무시무시한 개념인가 하면 자,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락강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혹은 대부분의 철학자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주체와 구조의 관계를 생각했다라는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세계가, 이 세계가, 대타자가 우리를 억압한다, 통제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억압과 통제로부터 빠져나가야 한다, 그 사건과 만나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세계의 구도를 살펴보았다면, 자, 잉여향유라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향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계의 대타자가 우리에게 일종의 마약과 같은 잉여향유를 제공하고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으로 세월을 보내도록, 허송세월하도록 우리를 강제하는 일종의 또 다른 지배의 양태라는 것이죠. 자, 잉여향유라는 개념이 그렇게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것이 락강 정신분석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플리스트주의라는 이 잉여향유라는 개념은 오히려 우리를 억압이 아니라 쾌락 속에 가두어 버리는 그와 같은 지배의 양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잉여향유, 증상을 즐겨라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락강이 말하고 있는, 후기 락강이 말하고 있는 정신분석의 모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잉여향유는 타자적 쾌락이에요. 타자적 쾌락. 타자가, 구조가, 담화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쾌락들인 것이죠. 억압 없이 우리는 그걸 즐길 수 있어요. 억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지만 억압 없이 즐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쾌락에, 마약과 같은 그 쾌락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정신분석의 상담실을 찾아오는 거고, 사람들이 자신이 빠져있는 이 자신의 무의식이 끊임없이 탐닉하고 있는 이 쾌락의 유형에 완전히 잠식된 상태에서 삶을 갉아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정신분석 상담실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 잉여향유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목표가 되었다면 그 잉여향유의 탐닉의 유형을 교정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 잉여향유를 마음껏 즐기세요라고 말하는 게 정신분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주체는 잉여향유라는 개념을 통해서 대타자의 억압이 아니라 대타자가 제공하는 대상 A라는 마약에 의해서 지배되는 양태가, 자, 현 시점에서 락강이 생각하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억압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억압은 조금 더 교묘한 방식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거예요. 억압은 조금 더 교묘한 방식대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잉여향유라고 하는 타자적 쾌락에서 벗어나, 과거에는 타자적 억압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타자적 쾌락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증상을 주체화하는 것, 스스로의 증상을, 스스로의 잉여향유를 주체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은 1960년대 초중반에 제시되었던 대상 A와 주체 B급친 S 사이의 환상의 관계, 환상의 도식,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그 도식이죠. B급친 S와 마른 목골과 A가 있는 그 구도에 우리는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대상 A라고 하는 잉여향유의 쾌락의 탐닉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자, 종속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화살표로 횡단하는, 환상을 횡단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태제라는 거예요. 자, 락강의 정신분석의 임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초기부터 그래왔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락강은 이제 잉여향유라는 개념을 실제로서 규정하고 그 실제가 오히려 상징계에 의해서 생산된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실제에 접근한 정신분석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기의 락강을 실제를 중심으로 정신분석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연구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상징계, 예, 조금 더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나아가는, 자, 그러한 정신분석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데, 자, 그곳에서의 잉여향유라는 개념은 마냥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잉여향유를 이미 즐기고 있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즐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고통스럽게 즐기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계속해서 즐기면, 그리고 그 즐김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고통이 찾아오죠. 자,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은 새롭게 즐기도록 주체를 유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즐긴다라는 개념 역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중충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적인 탐사가 필요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일단 이 시점에서는, 자, 즐긴다, 향유한다, 유익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면,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본다면, 자, 이렇게 새롭게 즐기도록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단지 즐기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일 뿐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자, 과거의 잉여향유가 새로운 의미의 생산을 틀어막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존재냐, 의미냐 사이에서 인간은 파동치고 있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그런 상태였죠. 우리는 S1에 의해서 존재의 상실을 표지받고, 자, 거기엔 존재가 있었던 자리인 것이고, 그 존재의 상실이 표지된 자리인데 그 S1이 S2에게로, 즉 기표가 연쇄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상실을 의미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디 있는지 그 상실감을 우리는 표지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감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실감을, 존재를 다시 찾는 방식으로 보상하지 않고 그 상실의 자리를 의미를 통해서 보상받는, 의미를 통해서 채우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자, 그러한 상징계적인 의미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잉여향유는 현대의 다양한 기제들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우리에게 강제하고 우리에게 소비할 것을, 탐닉할 것을 명령하는 그 잉여향유는 우리가 의미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유사 존재 안에 머물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잉여향유라는 것은 진정한 존재이기보다는 유사 존재감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사유를 정지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마치 나의 존재인 양 그 대상을 탐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뭐 게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잉여향의 대상들, 마치 성도착의 주체들이 물신을 탐닉하듯이 우리는 그 주체들을, 그 대상들을, 우리라는 주체는 그 대상들을 탐닉하는 방식으로 S2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한다라는 거죠. 사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생산되지 않고, 의미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잉여향유라는 타자가 제공하는 탐닉의 대상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탐닉하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면, 자, 그 잉여 향유로 향한 주체의 관심을 정신분석은 돌리게 된다는 거죠. 돌리게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분석가가 그 대상 A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분석가가 잉여 향유의 대상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내담자가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탐닉하고 있었던 그 관심의 화살표를 분석가에게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석가에게 돌리게 만들고 분석가는 잉여 향유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분석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그렇게 잉여 향유가 결국 내담자의 존재의 감각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 잉여 향유가 상담실 내에 국한이 되는 방식으로 내담자는 자신의 삶의 의미로 나아가는 기표의 연쇄를 차단하고 있었던 잉여 향유의 외적인 잉여 향유, 대타자로부터 강제된 잉여 향유로의 관심을 놓아버릴 수 있고, 그 사이에 내담자는 다시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금 S2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금 새로운 즐김, 잉여 향유에 대한 새로운 즐김이 가능할 뿐더러 동시에 새로운 의미로 나아가는 의미의 생산의 과정도 가능해질 수 있도록 여유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정신분석의 상담의, 락카니안 정신분석의 상담의 이 시점에서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존재를 포기하고 의미에 집착한다든지, 혹은 의미를 포기하고 존재에 집착하는 그 양자택일을 강제하는 것이 정신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감도 필요하고 동시에 의미의 생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러면서 카톨릭이나 불교에서의 어떤 수행 과정에서 관찰되는 존재에 대한 집중의 어떤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렇습니다. 카톨릭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동일한 아주 단순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로 나아가는 생각을 차단시키죠. 요가의 수행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요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요가도 마찬가지로 동작에 집중하고 신체에 집중하고 특히 호흡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의미에 대한 질문을 차단하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로서의 전개를 일단 차단시키고 자신의 신체에 집중하도록 만듦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체를 잉여 향유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의 공백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요가나 그런 종교의 수련들이 의미를 완전히 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의미들의 어떤 폭정으로부터 나를 비켜가게 만들고 잠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타자가 생산해낸 그 많은 의미들의 지배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텅 빈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요가나 종교에서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잉여 향유에 대한 새로운 생산과 탐닉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타자의 의미가 스며드는 것에 저항할 수 있고 동시에 그 텅 빈 여유 공간 속에서 나만의 새로운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수행 과정의 요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정신분석의 상담 과정도 그와 유사한 방식의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담 자체가 잉여 향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석가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가 사로잡혀 있었던 내담 상황 바깥의 잉여 향유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죠. 내담자가 사로잡혀 있고 내담자가 탐닉하고 있었던 대타자로부터 생산된 그 다양한 잉여 향유의 대상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으려면 이곳에서도, 상담실 내에서도 잉여 향유의 대체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강력한 대체물이 바로 분석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대상 A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대상 A로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는 잠정적으로 존재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 상황, 그 분석 상황에서 흘러가는 시간, 그 분석 상황에서 발화되는 단어들, 그 분석 상황에서 지각되는 공간, 그곳에서 의미들은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의미들 역시 잉여 향유만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의미 역시 차단이 되는 것이죠. 분석실이라는 이 네 개의 벽 안에서는
타자적인 잉여 향유의 지배력도 흘러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자적인 의미의 지배력도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담자는 분석가를 대상 A로서 탐닉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집중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 해석도 이루어지고 내담자의 꿈과 내담자의 삶에 대한 분석가의 다양한 지식의 제공도 이루어지지만 자, 그것은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담자 자신의 삶의 지도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한계 안에서의 접근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담자가 무의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담자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가의 해석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건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지만, 그것 이상의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바로 내담자가 기존에 탐닉하고 있었던 잉여 향유에 대한 포기, 잉여 향유에 대한 거리두기. 그렇게 함으로써 분석가가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 잉여 향유의 대상의 자리에 분석가가 들어서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분석실 자체가, 상담실 자체가 외부의 그 어떤 유사 존재나 유사 의미, 제가 유사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대타자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의 의미도 진정한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유사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 존재, 잉여 향유죠. 유사 의미가 흘러들지 못하는 잠정적인 폐쇄 공간, 잠정적인 독립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정신분석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락간형 정신분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타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라는, 자,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락강 정신분석의 모토인 것이잖아요. 대타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라는 것. 이것은 대타자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위반하라. 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타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를 단지 억압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쾌락을 생산함으로써 그 쾌락 안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대타자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의 양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주인 담화, 히스테리 담화, 그리고 대학 담화, 이 세 개 담화 어디에나 대상 A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담화의 내부에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담화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 담화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잖아요. 그 한계로부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분석가 담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이제는 상징계와 실제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락강이. 이제는 담화 안에 실제가 있습니다. 담화 안에 주의상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70년 2월 11일 강의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락강이.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Il y a de discours que de la jouissanc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주의상스의 담화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상스 없는 담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담화가 있는, 자, 언어가 있는 장소에는 어디에나 주의상스가 생산된다라는 거죠. 초기 락강과는 많이 다른 태도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프로이트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가 요청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지금 제가 특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이 텍스트의 일종의 안티 텍스트라고 한다면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명 속의 불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쾌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명이, 즉 대타자가, 상징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머니를 포기함으로써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스팅을, 큰 사물을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문명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문명 속에는 불만족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프로이트의 태제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우리는 새롭게 접근하고 있어요. 문명은 어쨌든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잉여향유라는 것이죠. 잉여향유는 언제나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쾌락을 생산해낸다라는 거죠.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충만한 세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모든 이론들의 디테일에 숨겨져 있는 그 주름들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충만함이 넘쳐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잉여 향유는 쥐상스 상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아니니까. 쥐상스 상실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고 그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뜻밖의 만나는 게 잉여 향유들이에요. 주변부적인 생산물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실감은 오히려 더 증폭된다는 것. 그걸 피보나치의 수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실감은 더욱더 증폭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명 속의 불만은 어떤 의미에서 맞는 이야기예요. 프로이트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불만족을 느끼고 불만족을 주장하죠. 만족하지 못한다. 더 큰 만족을 달라고 항상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를 계속해서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잉여 향유에 대한 다양성도 증가하지만 동시에 상실감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 상실감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또한 잉여 향유에 대한 다양성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문명이 빠져 있는 함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현대 문명이 기술 문명의 발달 속에서 빠지게 된 함정인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대상 A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대상 A의 함정. 달콤한 대상 A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달콤한 대상 A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대상 A들이 한결같이 이걸 탐닉하면 너의 존재감을 확보해 주리라 라고 우리에게 감언인설을 하고 있는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대상 A를 탐닉하고 그것을 핥아먹으면서 그 리셋라고 하죠. 리셋. 한 조각의 그 한 귀퉁이의 쾌락을 탐닉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가 거기서 실현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성도착의 구조가 물신을 탐닉하는 과정 속에서 존재감을 확보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의 존재감의 확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상 A라는 잉여 향유의 대상을 탐닉하면서 상실된 존재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또 다른 소외일 뿐이죠. 우리는 그 대상 A 속에 빠져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존재를 구하는 것. 자, 이것이 정신분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존재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제가 해석하는 락강 세미나 16과 17의 태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저의 해석에 의해서 도드라지게 강조되고 있는 존재를 구하는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이죠. 대상 A에 빼앗긴 우리의 존재를 찾는 것. 물론 존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제가 매번 존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존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이데거적 의미의 존재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존재는 어떤 실체도 아니고 존재는 어떤 근원적인 기원도 아니고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는 공백이죠. 존재는. 정말 우리 자신인 그것은 텅 빈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밀어내고 모든 것을 일소하고 우리가 조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백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학을 한다는, 인문학을 하고 실천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할 때 그것 안에 마치 자신이 존재인 양 들어선 것들이 바로 잉여향유의 대상 A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수업 시작하면서 한 분이 질문하셔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이 지나면 두 번의 수업이 남아있고 그게 1월 2일이죠. 2021년 1월 2일에 토요일에 특강 수업이 종료가 되는데 그 다음에 세미나 17회 강의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것은 한 달하고 조금 더 지난 2월 20일 날 시작이 되는 강의라고 미리 광고를 드리고 싶은데 자, 그때는 다시금 세미나 17회 5강부터 시작하는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 5강부터 시작하는 강의 수업은 제가 거기서 분석가 담화가 어떻게 락강이 강조하는 분석가 담화가 어떻게 결국은 존재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명을 해나가는 그러한 여정이 될 거라고 예측하시면 될 겁니다. 2월 20일부터 다시 10주간이 시작이 되고 또 10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2021년 거의 한 해 동안 세미나 17회 5강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의 강의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거기서의 우리의 목표
거기서의 우리의 이론적인 추구의 방향이 바로 분석과 담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존재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잉여 향유가 대놓고 우리에게 자, 삶을 즐겨라, 까르페디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락강 세미나 16, 17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논제로 넘어가면, 자, 오이디푸스에서 4개 담화로라는 타이틀을 제가 그 텍스트에 붙여놨죠. 자, 이제 구도상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구조화하면서 정신분석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인간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식 과정 속에서 오이디푸스라는 장치를 발명했어요. 가정했던 것이죠. 오이디푸스라는 장치, 개념 장치인 것이죠. 오이디푸스라는 신화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무의식을 설명하는 그러한 개념적 장치들을 전개시켜 나갔던 것인데, 자,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기제는 무엇이었었는가 하면 바로 억압작용이었어요. 억압. 자, 다 아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래요. 다형 충동이 있었죠. 다형 충동. 어린아이는 폴리모프한 충동, 드라이브를, 필수형을, 트립을 향유하죠. 자, 어린아이는 그런 세계에 있었어요. 어머니와의 밀착관계 속에서 다형 충동의 세계, 다스딩의 세계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어머니의 세계와 밀착되어 있었던 이 세계로부터 아이가 문명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바로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설명을 했었던 것이죠. 오이디푸스 신화라는 것은 아이는 결국 어머니를 탐닉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속에 있는데, 자, 이것이 포기되는 거야. 이 욕망이 포기되는 것을, 이 소망이 포기되는 것을 바로 억압이라고 부르고 거세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 장치가 일어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프로이트의 이론이었던 것이죠. 억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억압을 통해서 문명은 인간을 거세한다. 억압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통제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잘 안 되는 상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왜냐하면 억압이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한 상태들을 다양한 증상들을 범주화시켰던 거예요. 때로는 강박증으로. 그러니까 억압이 잘 안 됐는데 그 성충동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걸 무작정 밀어내려고 하는 태도를 강박증으로 설명을 했죠. 억압에서 제대로 눌려지지 않았던 성충동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것을 신체화하는, 자, 그런 걸 전환성 히스테리라고 불렀던 것이죠. 혹은 어쨌든 그 찾아온 성충동을 무의식의 차원에서 탐닉하는 그러한 다양한 태도들을 히스테리적 구조라고 불렀던 것이죠. 혹은 전혀 억압이 되지 않아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을 공격하는 것을 정신병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혹은 이 억압이 일반적으로는 잘 진행이 되지만 이 억압을 잠시 중단시키는 물신을 발명해내는 과정을 성도착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논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논점은 사실상 여전히 아주 뛰어난 논점이고 유효한 논점입니다. 그리고 이 논점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증상들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락강은 이 개념 장치를 변형시키고 있다는 거죠. 개념 장치를. 자, 개념 장치를 변형시켜서 우리의 무의식을 새롭게 해석해내려고 해요. 우리의 무의식을 새롭게 이해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락강이 제안하는 새로운 논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 억압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잖아요. 락강이 프로이트를 쭉 읽어가면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아이가 어머니를 포기할 때는, 자, 사회적인 규범이 아이를 교육시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아이는 아버지의 권력에 굴복하는 경향이 있다. 아버지라는 건 실존하는 아버지이기보다는 상징계를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권력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어른들 모두가 그것을 복종하는 것을 아이가 목도하고 자신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것이니까 그 아버지의 권력, 가부장적인 그 중심이 권력이 억압의 중액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이트의 남근 중심주의인 것이잖아요. 남성 중심주의라는 것이죠. 근데 프로이트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프로이트가 뭐 어떤 가부장적 존재라서 남근 중심주의를 외쳤던 것이 아니고 문명을 관찰했더니 그랬다라는 거예요. 문명을 관찰했더니 가부장적이었고 문명을 관찰했더니 결국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문명을 관찰했더니 결국 그 남성 지배의 꼭대기에 꼭지점에 결국은 아버지의 권력이 아버지의 형상을 한 권력이 아이를 억압하고 거세하고 포기하도록 만들었던 자 그러한 무의식의 기제들이 발견되었다라고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인데 자, 그 중에게는 계속해서 어쨌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억압이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락강은 이걸 억압이 아니라 향유라고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 이게 아버지의 억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루틴을 따라서 오히려 아이가 탐닉하고 있구나. 자, 이게 상당한 전환이라는 거, 이론적인 전복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프로이트는 아버지가, 추상적인 아버지가 아이에게 들어와서 아이의 쾌락을 빼앗는 그런 형상으로 인간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락강은, 자, 이제 락강은 1960년대 말의 락강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들어와서 어떻게 쾌락을 탐닉하는지를 보여주니까 아이가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쾌락을, 아버지의 이름을 탐닉하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압이 아니라 탐닉을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을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을 지금 제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은 아버지의 이름 또한 잉여 향유의 대상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라는 용어, 프랑스어로 père라는 father, père라는 그러니까요. 팔루스적인 주요상스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잉여 향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지배적인 잉여 향유의 일종인 것이죠. 왜냐하면 잉여 향유의 규정 자체가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귀해 봅시다. 잉여 향유라는 것은 담화가 생산해내는 거예요. 상징계가 생산해내는 것이죠. 자, 상징계가 생산해내는 것 중에 가장 보편적인 쾌락이 뭡니까? 바로 팔루스를 탐닉하는 쾌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팔루스적 주의상스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팔루스적 주의상스도 잉여 향유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전에 라페르벡시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것이죠. 페르벡시옹은 자, 페르는 아버지고 벡시옹은 판본이에요. father 버전. 아버지 판본인 것이죠. 아버지 판본의 쾌락 탐닉 방식이라는 거에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 판본의 탐닉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병에 걸린 문명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라페르벡시옹은 빨리 읽으면 라페르벡시옹은 자, 페르벡시옹은 성도착이에요. 퍼버전이에요. 퍼버전. 자, 그러니까 라페르벡시옹은 아버지 판본은 성도착처럼 쾌락을 탐닉하는 한 유형이라는 것. 그러니까 문명의 아버지 판본의 도착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논평을 하나 조금 더 정교하게 덧붙여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성도착의 기본적인 기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성도착의 기본적인 구조는 바로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징계 혹은 아버지의 법을 밀어내고 더 초월적인 법을 불러내는 것, 더 무법적인, 더 상위에 있는 그런 법을, 그런 신을 소환하는 것. 자, 이게 성도착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티고네를 말씀을 드리면서 크레온의 신과 안티고네의 신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크레온의 신은 빛의 신이고 법의 신이고 규범의 신이라면 안티고네의 신은 안티고네가 폴리네이케스의 시체, 오라버니의 시체를 탐닉하면서 소환하고 있는 신은 하데스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데스의 신은 어둠의 신인 것이죠. 보다 더 성도착적인 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논의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에스온 이전의 대타자, 상징계의 대타자가 아니라 실제의 대타자.
소환하는 과정 자체가 성도차계 구조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라페르벡션, 아버지 판본은 이게 만약에 성도차계 구조와 비교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자, 문명의 아버지 판본의 도착이란 신 또는 자연의 법을 정지시키는 판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는 그렇지 않은데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부장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물신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버지를 탐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루스를 탐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두가 다 아버지를 탐닉해. 아버지처럼 되려고 하고 아버지와 결혼하려고 하고 아버지와 같은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고 아버지가 되어서 엄마 같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고 모두가 갑자기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던 이후에 모두가 갑자기 아버지 판본의 도착증에 걸려버렸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판본의 도착, 아버지라는 이름을 물신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신이 배제되었는가 하면 마치 성도착의 주체들이 상징계의 신을 배제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 판본의 문명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인간이 아버지의 이름을 물신화시킴으로써 배제시킨 신은 무언가 하면 바로 자연의 신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신. 자연법의 신.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은 아버지를 섬기지 않아요. 자연은 다른 법칙을 가지고 있죠. 인간도 자연의 일부였던 적이 있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은 아버지를 숭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지배하는 가부장제의 세계를 살아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은 아버지 판본의 유형을 통해서 쾌락을 탐닉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탐닉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부장제가 쾌락 생산의 한 주요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강력한 장치로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부터 락강은 사계 담화의 장치라는 전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프로이트의 논점에서는 결국 정신분석을 지탱하는 장치, 개념 장치였다면 자, 이제는 사계 담화의 개념 장치가 정신분석을 지탱하는 이론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칼랑 밀레가 이 세미나 17의 출판을 기념하는 강연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락강 2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전의 락강과 이후의 락강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세미나 17부터 이제는 우리는 다른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칼랑 밀레가 소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사계담화가 전혀 다른 것인지. 사계담화는 여전히 사계담화가 억압을 통해서 작동하는 무엇이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그렇게 다를 바 없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계담화는 쾌락의 탐닉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담화 구조라는 거야. 쾌락의 탐닉이 오히려 문명을 구성한다라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개념적인 장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개념적인 장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념 장치라고 제가 자꾸 부르는 건 실제로 사계담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오이디푸스 어떤 기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실제를 파악하는 한 연구자의 개념적인 펼침이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일 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 해도 아무리 위대한 실증 과학자라 해도 결국 실체 자체를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사물은 우리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난 연구자는 언제나 뛰어난 개념 장치들을 발명하죠. 이 개념 장치들은 개념일 뿐이에요. 개념 장치를 실체와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논점에 근거해서 결국은 매번 개념 장치가 낡고 구태의연해지면 새로운 개념 장치를 발명해 내려는 시도가 연구자로서는 가장 정직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또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락강이 이전에 했던 그 이론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그 이론을 통해서 내담자들이 분석되고 치료되고 했었던 건 그럼 틀린 것이고, 지금은 또 세미나 17 이후엔 또 맞는 것이냐? 그럼 세미나 17의 이 논점들은 결국 세미나 20, 21, 22, 23으로 가면서 또다시 바뀔 텐데, 왜냐하면 세미나 17은 거의 마지막 구조 이론이고, 세미나 17 이후에는 이제 구조 이론이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일자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러한 개념적인 또 다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럼 락강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 그렇게 해서 전혀 자신의 이론, 과거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이런 이론들을 접근해서 이해할 때에는 어느 정도 과학 철학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학 철학에 대한 소양이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이론이나 언어도 대상이나 실체를 명중시킬 수 없다는 것. 진리는 언제나 반만 말해진다는 것. 그게 세미나 17의 논점이기도 했었던 것이잖아요. 자, 어떠한 이론도 실체를 명중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니까, 실제라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 어떠한 과학의 이론도 영원불변할 수 있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발명해내고 뛰어난 방식으로 현실을 설명하지만, 현실이 변화하고 시대가 변화하면 그 이론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숙명에, 당연한 숙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영원불변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 철학에 대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소양조차 없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이전에 했던 이론들은 틀렸고 지금은 맞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락강은 항상 실제와 부딪히려고 하고, 실제와 부딪히기 위한 새로운 이론들, 더 효과적인 이론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려고 하는 실천가였다라는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론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론이 어떤 현실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상당히 유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론이 폐기되는 수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는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이 그것을 잡아놓고 상당한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또한 락강의 세미나 17에서의 새로운 이론적 개념 장치가 결국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실제에 대한 새로운 응답이었다라고 이해해봐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롭게 등장하는 실제가 무엇인가 하면 68년입니다. 68년. 1968년의 프랑스 사회상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1968년 이전, 프랑스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회적 변혁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1900년대에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 변혁을 겪었던 사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럽이 그래 왔었는데 20세기에. 그런데 68년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는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68년 이전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라는 거죠.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부르주아 가부장적인 사회. 자, 그러다가 68년의 즈음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혁명이 일어나죠.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사회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거의 1년간,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를 이렇게 둘러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째 사회가 거의 정지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돌아가고 있고, 어떤 마켓이나 어떤 이런 모든 학교나 이런 모든 장사가 우리는 가지는 못한다 해도 줌으로 참여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죠. 이 사회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거의 사회가 정지되어 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자, 68년 혁명은 어떤 것인가 하면 최소한 1년간 프랑스가 총파업을 하던 시기예요. 아무도 회사에 가지 않고, 아무도 공장에 가지 않고, 학교도 다 문을 닫고, 매일매일 거리에 나와서 구호를 외치고, 부시고, 전복시키고, 부정하고, 자, 이런 시기였어요. 상당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1968년 이전에 프랑스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부장제적인 현실이 상당 부분 파괴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자유로운 프랑스, 자유로운 인권의 국가, 남녀가 평등한, 그리고 예를 들면 낙태에 대한 굉장히 정교하고 엄격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포용하고 있는, 자, 그런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보적인 급진적인 그러한 사회 제도가 자리 잡게 되는 그 이후에 프랑스와 나뉘게 되는 그 변곡점이 바로 1968년인데 그 변화가 즉각적으로 락강의 정신분석 상담실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내담자들이 들어오지 않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변화가 있었다는, 사람들의 무의식이 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과거처럼 가부장제에 의해서 억압되고 있는 모습의 내담자보다는 오히려 가부장제는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내담자들이 상당 부분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68년 이후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장 흔한 프랑스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거야. 이혼 가정의 증가. 이혼 가정.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혼 가정이니까 편모에서 혹은 편부에서 자라나게 되는 아이들의 공동체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들을 락강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부장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가족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락강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족 구성체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결혼을 전혀 하지 않고도 아이를 갖고도 얼마든지 가족을 구성해내는 그러한 주체들이 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락강은 그러한 현실에 응답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들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이디푸스 장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내계 담화라고 하는 새로운 쾌락 장치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락강은 생각했던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 락강은 이론을 계속 이렇게 바꾸는 것일까? 왜 락강은 이론을 새롭게 발명해내는 것일까? 실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가. 한 인간도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른데, 한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모든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의 촉발인자들이 서로 중충결정되는, 서로 교차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그 실제의 변화에 대응하고 응답하기 위해서는 매번 새로운 개념의 발명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고 함께 이야기해 보았던 텍스트의 마무리 부분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텍스트를 보시면 되는데, 4장 4개 담화의 요소들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38페이지부터 시작한다라고 번호를 매겨 놓았어요. 자, 이제 그 부분을 보면 됩니다. 자, 거기서 제가 조금 전에도 지나가는 방식으로 언급을 드렸던 이 세미나 17의 4개 담화라는 개념이 결국은 락강의 마지막 구조 이론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는 여전히 락강이 구조를 통해서 인간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물론 락강이 자신을 구조주의자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상당 부분 그 구조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경멸하죠. 상당 부분. 왜냐하면 이 구조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미디어가 생산해낸 마케팅 용어일 수도 있다라고 락강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조주의라는 단어를 경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자 보세요, 여전히 구조이기보다는 구조 내부에서 작동하는 공백 혹은 구조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주의상스, 자 그것이기 때문에 대상 A이기 때문에 결국 구조는 그것을 둘러싼 어떤 부산물과 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자신을 구조주의자로서 어떤 범주화시키는 데는 언제나 사실은 거부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세미나 16의 첫 번째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조주의라는 게 뭐냐? 나는 구조주의 아니다. 구조주의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개 담화가 어쨌든 구조를 기반으로 한 이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조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담화가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화가 일단 세 개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주인 담화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대학 담화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히스테리 담화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구조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마지막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마지막 이론인가 하면 이후부터는 락강은 구조가 아니라 일자 이론을 전개시켜 나간다라고 보통은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 이론이란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구조를 통해서 대상애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상을 통해서 그 증상에 매달린 상징, 상상, 실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일자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락강은 실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 상징과 실제가 상당히 균등하게 비슷한 무게로 얽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세미나 17의 시점에서는 담화라는 것과 대상 A라는 것이 어떤 균등한 무게를 가지고 얽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이후에는 오히려 실제가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실제의 부산물로서 상징, 상상, 실제가 등장하는 방식으로 실제라는 것을 표지하는 일자이론, 절대적 차이의 이론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구조이란 이론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조이론이 아니라 일자이론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별자 이론이라고도 하고 증상이론이라고 하도 증상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절대적 차이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부른다면 세미나 17은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구조로서의 담화 이론이니까 마지막 구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그 세미나 16의 그 첫 번째 강의에서 세미나 16의 첫 번째 강의에서 락강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론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라고 언급을 할 뿐만 아니라 칠판에 판서를 해요. 한 문장을 판서를 하죠. 그리고 그 1년 뒤에 세미나 17의 첫 번째 강의에서도 그 언급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렸던 세미나 17의 강의 기억나시죠? 올해 초에 지난해 말인 것 같은데 지난해 말에 첫 번째 강의 수업을 해드리면서 거기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락강이 무엇을 판서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판서를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Le discours sans parole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해요. 번역을 하면 말 없는 담화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이게 정신분석 이론의 에센스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것이죠. 락강이 세미나 16의 첫 번째 강의에서도 천명을 하고 세미나 17의 첫 번째 강의에서 다시 반복해서 천명하는 그 개념이 바로 말 없는 담화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말 없는 담화. 자, 그것에 대해서 세미나 17에서 어떻게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38페이지죠.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미나 17의 1강에서 69년 11월 26일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Skillonné du discours comme une structure nécessaire de quelque chose qui dépasse de beaucoup la parole, toujours plus ou moins occasionnelle. Ce que je préfère, et je dis, et même afficher un jour, c'est un discours sans parol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다소 우발적일 수밖에 없는 말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대한 필연적 구조로서의 담화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선호해서 말했었고 언젠가 공표하기까지 했던 말 없는 담화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언젠가 공표했다는 건 1년 전 세미나 16의 첫 번째 강의에서 공표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판서로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담화라는 거예요. 자, 말이 아니라 담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말이라는 개념, 프랑스어에서 파홀이라고 하죠. 파홀. 말이라는 단어인데 파홀은 락강의 정신분석의 역사에서 여러 번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었던 개념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인용문에서는 조금은 비켜간 의미로 사용되는 그러한 개념이기도 한데
사실 초기 락강에게는 이 말 개념, 빠홀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했어요. 1950년대 락강에게는 이 빠홀이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말이 아주 중요했는데, 제가 그 세미나 10일이나 세미나 7일 강의해드리면서 이 말이라는 빠홀이라는 개념과 언어라는 개념을, 렁갸주라는 개념을 분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 이런 분리가 가능한 개념이죠. 말, 빠홀은 은유이고 메타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언어는 환유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가정하는 단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수년 전에 그런 강의를 해드렸는데, 자, 메타포, 은유는 부성적 은유를 말하죠. 부성적 은유. 자, 이게 락강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석하는 락강의 어떤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은유다. 그것은 부성적 은유다라는 것.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극복 과정 자체가, 오이디푸스 장치 자체가 부성적 은유로서 작동한다라는 개념이 초기 락강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뛰어난 개념 장치였던 것이죠. 자, 이걸 설명해 드리면 이래요. 은유라는 것은 락강의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문학이나 문법의 세계에서 은유나 환유를 설명하는 방식과 락강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락강에게는 은유는 한 번만 일어나고 환유는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유와 환유의 구별이 아니죠. 락강의 은유는 하나로 대체된 이후로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빠홀의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의 세계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장치를 거치면서 어머니를 대체하는 아버지의 말이 들어선다는 거죠. 어머니를 대체하는 아버지의 말. 자, 이게 은유예요.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우리는 일단 상징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S1의 기능인 거예요. S1. S1이 그런 의미에서는 말의 기능을 하는 거죠. 빠골의 기능을 했던 거죠, 과거에는. S1이 어떻게 해요? S1이 사물을 죽이잖아요. 사물을 죽여서, 존재를 죽여서 존재 상실을 표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큰 사물이 다른 걸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게 은유입니다. 그게 락강의 은유예요. 자, 대체되면 상실의 공간이 생겨나잖아요. 텅 빈 공백이 생겨나잖아요. 어머니가 있었던 충만한 장소가 공백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예요. 이 공백을 지탱하고 있는 기표는 S1인 거죠. 아버지의 이름인 거예요. 이 S1이 자리 잡고 공백이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다양한 기표들이 환유의 끊임없는 연쇄작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욕망의 전개 과정인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환유적인 세계, 즉 언어의 세계, 렁갸주의 세계의 전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의 기능은 은유의 기능이고, 말의 기능은 궁극적인 의미화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궁극적인 의미화라는 건 의미가 생성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다는 뜻이죠. 어머니와 아이의 세계에는 의미가 없어요. 존재만 있어요. 주의상스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화가 가능하려면 바로 이 어머니가 미뤄지고 메타포가 일어나고 부성적 은유가 일어나서 공백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화가 출발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말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의 락강은 증상을 상상계적인 것으로 봤잖아요. 초기의 락강, 1950년대 초반의 락강은 증상을 상상계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특히 히스테리를 다룰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왜 증상이 상상계적이었는가 하면, 아이가, 특히 여자아이가 어머니와 자신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의 히스테리적인 증상의 원인이라고 봤던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와 거의 일체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특히 여아가. 그럴 경우에 이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어머니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머니와 거의 일체된 상태라는 것이죠. 락강이 M의 사례를 통해서 박사 논문을 썼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어머니가
어떤 부성적인 개입 없이 어떤 제3자의 즉 상징계의 즉 빠홀의 개입 없이 말의 개입 없이 아이와 이미지의 관계를 맺는 것. 내가 너고 네가 나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아이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엄마.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어두운 것도 혹은 밝은 것도 다 쓸어넣는 엄마의 존재가 아이를 상상계적 관계 안에 묶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 치료는 정신분석의 임상은 이 이자관계의 3자를 드리는 것이다. 말을 드리는 것이다. 빠호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바로 초기락강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임상에 자주 노출되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 상당 부분 유효한 개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아이와 어머니의 이자관계의 역사를 통해서 그 내담자가 자신의 히스테리적인 삶의 증상들의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제3의 개념을 도입하는 건 여전히 유효하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등장하는 이 제3의 요소가 바로 빠골, 말인 거예요. 프랑스어로 부자베 마빠골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말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약속한다는 뜻이에요. 부자베 마빠골, you have my 빠골인 거죠. 나의 말을 가졌습니다. 나의 기표를 가졌으니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라는 이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분석의 임상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말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말을 가졌습니다. 내가 인증해 줄 테니 내가 상징계의 대리자로서 당신에게 이 기표의 가치를 보장해 줄 테니 이 기표를 가지고 어머니와의 이자 관계를 찢어내세요. 이게 바로 L자 도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L자 도식은 상상계적 관계, A와 A의 관계를 끊어내고 S와 A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잖아요. S라는 주체와 A라는 대타자, 큰 A라는 관계를 형성해내는 것이 초기 락강 정신분석의 중요한 절차였다면 이건 역시 뛰어난 개념화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제라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된 후기 락강을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초기 락강이 좀 뭐 옛날 거고 좀 구태의연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 초기 락강이 대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초기 락강의 개념화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엄청나게 인간의 현실과 무의식의 실제를 설명해주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주 뛰어난 개념 장치를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이라는 개념은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락강이 이전에는 말, 빠홀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바로 그렇게 부성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기의 락강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빠홀 대신 렁갸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빠홀을 버리고 렁갸주입니다 라는 건 환유장치로서의 대타자, 상징계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환유장치 안에서 작동하는 균열점들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고 그 균열점들, 그 대상, 그때는 그게 대상이 A였으니까 그 균열점들에서 출현하는 부분 충동들의 대상들의 힘을 이용하는 정신분석을 사용해보겠다. 자,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라는 그러한 이론적인 변화가 중기에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락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분석 이론의 본질은 l'essence de la théorie psychanalytique est un discours sans parole. 정신분석 이론의 에센스는 말 없는 담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없는 담화다. 자, 그렇다면 뭔가요? 말 없는 담화, 사계담화인 것이죠. 사계담화. 지금 세미나 17에서 락강이 주장하고 있는 그 사계담화. 이 사계담화의 특징은 뭔가요? 사계담화의 특징은 대상 A에 집중하는 담화인 것이죠. 대상 A에 집중한다는 것은 부성적 은유가 무언가를 억압한다라는 개념을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 없는 담화라는 것의 개념을 이제 락강은 새롭게 등장시켜서 이론화하고 있는데 거기서 락강이 암시하고 있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초기에 그 부성적 은유로서 작동하고 있는 말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 없는 담화가 의미하는 자, 첫 번째 국면이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 이런 설명을 락강 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쓱 말하고 이게 엄청 중요하게 주장되어야 한다. 말 없는 담화가 이제부터는 핵심이다라고는 말하지만 언제나 락강이 그래왔듯이 설명 안 해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요. 설명은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미나 17을, 세미나 16을 아무리 읽어보셔도
정신분석의 에센스가 말 없는 담화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설명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락강이 갑이고 제가 을이잖아요. S1이고 S2니까 제가 지금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생산해 드리고 있는 것일 뿐이지 락강 자신이 세세하게 설명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국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빠홀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존에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염두에 둔다면, 자, 4개 담화라는 건, 4개 담화라는 것은 결국 억압 말고 다른 것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는 개념 장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다소, 약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소 우발적일 수밖에 없는 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연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우발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이 우발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지금 제가 초기락강을 가져가면서 말씀드렸던 그 말 빠홀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의미화의 전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생산되는 그 의미들은 우발적으로 생산돼요, 여러분. 상상계적인 것이잖아요. 의미라는 것은 기표와 기표가 만나서 생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의 의미는 우발적이라는 것이죠. 말의 의미의 흐름들은 상당히 우발적이고 그것은 세세하게 이 세상의 세간의 어떤 속견들이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대상들이니까, 자, 그 말을 넘어서는 구조의 말의 담화의 구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고 지금 락강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또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의미 중심의 정신 분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신분석 상담 과정 속에서 내담자가 제가 이래서 고통스러워요. 이래서 아파요.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일을 당했고 아버지에게 저런 일을 당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고. 자, 이런 의미들을 계속 뱉어내고 있잖아요. 의미에 집중하는 보통 우리의 만약에 우리가 그 내담자의 분석가가 락간형 정신분석가가 아니라 친구였다면 혹은 지인이었다면 우리는 의미에 집중하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할까? 왜 이렇게 삶에 불안을 경험하고 있을까? 이 사람 참 안 됐다. 자, 의미에 집중해서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분석은, 락간형 정신분석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서사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소진시켜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다른 걸, 뼈대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뼈대인가 하면 담화의 뼈대라는 거죠. 담화의 구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여러분 전형적인 방식으로 단순화시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한 내담자가 분석실에 와서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심리치료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는지 알고 싶어요. 왜 우는지. 의미를 통해서 알고 싶어요. 슬픈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나요? 자, 이렇게 의미를 질문하죠. 그리고 그 내담자가 내가 이래서 슬퍼요 라면 그 의미를 위로해 주려고 하든지 그 의미를 밝혀주려고 하는, 의미를 또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심리치료의 과정인데 정신분석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내담자가 우는 것은 어떤 담화의 구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정신분석적인 접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히스테리 담화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울고 있는지는 안 중요해요. 그 의미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무의식이 이 사람을 울게 만드는 건 대상의 일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지, 그러한 목표 때문인 것이지, 쾌락을 향유하고자 하는 목표 때문인 것이지, 내가 왜 슬픈지를 알아달라고 그 분석가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울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스테리적인 주체는 안다고 가정된 주인기표에게, S1에게 지속적으로 S2를 생산해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빗금친 S, 히스테리적인 주체의 진리의 자리에는 대상 A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 A가 진리라는 것이죠. 즉 쾌락을 탐닉하고자 하는 목적이 진리라는 거야. 이 구조 안에서 바라보면 이 안에는 어떤 의미도 없어. 이 사람이 왜 우는지, 어떤 의미, 어디서 매를 맞고 왔는지, 어디서 모욕을 당했는지, 어떤 슬픈 꿈을 꿨는지, 그런 의미들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담자 앞에 누가 있는가? 분석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담자는 이 분석가를 S1이나 S2 둘 중에 어떤 걸로 가정하는가? S1으로 가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뭘 요구하는가? 표면적으로 S2를 생산하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생산하기를 요구해서 분석가는 열심히 그걸 생산해내요. 아, 그렇게 슬프셨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계속 의미를 생산하려고 해요. 하지만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 S, 빗금친 S의
밑에 숨겨져 있는 대상A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말 없는 담화가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이다, 본질이다 라는 것은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락강이 했던 문장을 제가 다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락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C'est qu'à la vérité, sans parole, il peut fort bien subsister. Il subsiste dans certaines relations fondamentales qui, littéralement, ne sauraient subsister sans le langage, sans l'instauration par l'instrument du langage d'un certain nombre de relations stables, à l'intérieur desquelles peut s'inscrire quelque chose qui va bien plus loin, qui est bien plus large que ce qu'il en est des énonciations effectives. 자,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사실에 있어서 담화, 그것은 말 없이 아주 잘 존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특정한 근본적 관계들 속에서 존속하는데요. 이러한 근본적 관계들이란 언어 없이는, 언어의 장치에 의해 정립되는 안정적인 관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적인 관계들 내부에는 실질적 발화들에 있는 것보다 더 넓고 더 멀리 나아가는 무언가가 분명히 등재됩니다. 무언가는 바로 대상이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가족이 있는데 전혀 말이 없는 가족이에요. 서로 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예를 들어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의 말하지 않는 가족, 가능하죠. 과거에는 그런 가족이 많았어요, 여러분. 뭐 아버지가 거의 말이 없어요. 화가 나면 호통을 치지만 거의 말이 없고, 뭐 그 밑에서 벌벌 떠는 어머니, 그리고 더 벌벌 떠는 자식들,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대화가 없는, 자,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아무리 말이 없다고 해도 그 안에는 담화의 구조가 견고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담화의 구조가. 그 안에는 주인 담화의 구조도 있고, 그 안에는 히스테리 담화의 구조도 있고, 그 안에는 대학 담화의 구조도 있고, 때로는 드물게는 분석가 담화의 구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통해서 의미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언어를 사용하는 한, 기표를 받아들이는 한 그 공동체 안에는 담화의 구조가 안정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안정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쾌락을 탐닉하는 존재인 한에서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말 없이도 담화의 구조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락강은 결국은 여러분 락강의 소시르의 그 언어학으로부터 뭐 야콥슨도 그렇고 소시르도 그렇고 그 20세기 초에 등장했던 언어학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물론 락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당시 철학자, 인문학자들이 그래왔지만 락강 역시 강력하게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분석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새롭게 구성해내고 새롭게 구조화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자, 이 언어학을 락강은 완전히 변화시켜서 자기화시키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언어학의 변형의 끝판왕이 바로 이 담화 구조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먼저 말씀드리지만 락강이 한때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기는 언어학, 랑귀스틱이라고 하죠. 프랑스어로 언어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랑귀스틱인데 자기가 하는 건 그 랑귀스틱이 아니고 랑귀스트리라고 표현을 해요. 랑귀스트리는 뭐 에피스리 같이 뭐 에피스리가 뭐 구멍가게라는 뜻이거든요. 뭐 잡화상 같은 언어 잡화상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언어학의 클래식한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어학의 이것저것을 띄워와서 정신분석에 맞게 재구성해낸 랑귀스트리를 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좀 낮춰 부르는 듯한 뉘앙스를 자기의 이론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락강이 본인을 낮출 사람이 아니죠.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으로 자신은 도구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랑귀스트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인데 자, 그것의 끝판왕을 지금 여기서 발견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언어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언어 그러면 소통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락강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락강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1차적인 것은 그런 소통을 위한 언어가 아니고 그 밑에 존재하는 쾌락 탐닉의 장치로서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걸 담화라고 부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비슷한 유형의 주장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리오타르의 문장 이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언어라는 것이 거기서 명백하게 리오타르가 담화, 뭐 쟁론이라고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출간된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쟁론, 분쟁 이런 책에서 리오타르의 주저죠. 그 책에서 리오타르가 이야기했던 바가 무엇인가 하면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아니고 지배의 도구다라는 권력 투쟁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상당 부분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락강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사실은 리오타르가 락강 세미나에도 들어왔었고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이론을 구성해냈다라는 흔적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락강도 그런 분명한 어떤 예를 들어서 언어를 말을 빠홀로 규정하고 그것이 가부장제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어떤 기제로 작동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언어를 권력으로 사용하고 언어라는 개념을 소통이 아니라 권력 장치로서 이해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언어는 더 이상 말 없이 존속할 수 있다는 이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언어가 권력 장치이기보다는 물론 권력도 있지만 쾌락 탐닉 장치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로서 언어를 이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평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결국 락강은 언어학을 이제는 쾌락학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락강은 초기에는 언어가 권력장치다, 억압장치다라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언어학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면 이제 세미나 16, 17에서의 락강은 언어학을 더 많이 변화시켜서 언어학을 그 초기에 있었던 그런 개념화로부터 완전히 변화시켜서 언어가 쾌락 생산의 장치다라고 즉 담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언어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현실이란 바로 대상 A, 잉여 향유의 현실이라고 그것을 쫓아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소통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 언어 안에 들어가서 언어적인 존재들과 개념들과 만나서 쾌락을 탐닉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락강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담화 이론은 언어 이론의 변화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담화를 구성하는 것을 그래서 락강은 그냥 단어들이다, 문장들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더 근본화시켜서 S1과 S2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S1과 S2다. 그리고 이 S1과 S2는 자, 타자의 세계, 그러니까 대타자의 세계죠. 대타자의 세계의 사건이자 권력이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외된 주체와 그 주체가 탐닉하는 쾌락의 생산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번에 다 말했죠. S1과 S2는 락강이 생각하는 언어의 근본 구조인 거죠. S1은 과거에는 은유의 장치였고 S2는 환유의 장치였어요. 지금은 S1은 죽음의 장치이고 주인기표이고 S1은 사물의 살해의 장치이고 S2는 의미화의 장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S1과 S2가 언어의 근본 구조라면 자, 이 S1과 S2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자, 타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권력화되는 방식으로 타자, 대타자. 그리고 그게 또한 사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 S1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우리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S1이 결국은 어쨌든 사건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체의 존재였고 충동의 존재였는데 그 신체의 죽음을 선고하는 사건으로서 S1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니까 자, S1은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사건이자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초기 락강적인 관점에서 권력이고 동시에 이 권력이 우리의 주일상스를 박탈한다라는 의미에서 소외된 주체를 빗금친 S를 생산해내는 것이고 그 소외된 주체가 보상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대상 A를 탐닉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또한 쾌락장치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A, 대상 A 역시 S1과 S2가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담화를 구성하는 S1, S2, 빗금친 S, 그리고 A라는 이 네 개의 요소가 결국은 새로운 락강의 언어학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적 관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빗금친 S는 주체는
S1에 의해서 S2에게 데려가지는 방식으로 세계 내에 존재하게 되고 세계 내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한 세계 내에서 쾌락을 탐닉하게 되는 것이죠. 주체가 우리가 그렇게 담화의 구조라고 라강이 가정하는 세계 내의 근본 장치들 속에 자리하고 머무는 이유는 과거에는 억압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곳에 쾌락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주체가 머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무언가를 탐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체는 바로 그 대상 A에, 즉 S1과 S2가 만들어낸 그 대상 A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고 그걸 탐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마약에 취하는 사람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보상해 줄 것만 같은 환상 속에서 그것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쾌락 탐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담화의 잉여 향유의 생산 유형들이 안정화되면서 몇 가지 범주를 구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락강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초기에 그것이 구성했던 범주가 바로 주인 담화의 범주였던 거고 그 이후에 등장한 범주가 바로 대학 담화의 범주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범주의 배경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스테리 담화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히스테리 담화의 범주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학 담화가 소멸하는 시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대폭 등장한 것이 바로 분석가 담화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라는 것이죠. 프로이트의 분석가 담화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프로이트의 분석가 담화의 유형이 분석가 담화의 유형은 뭐예요, 여러분? 대상 A의 위치에서 주체를 마주하는 자 그러한 담화의 유형이 분석가 담화의 유형이죠. 어떤 의미나 기표의 권력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흔드는 대상 A의 위치에서 자신을 제시하는 모호함의 위치에서 자신을 제시하는 분석가 담화의 유형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후에 등장한 담화의 유형이라면 우리는 그 담화의 유형이 프로이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의 인문학에 혹은 이후의 예술 속에서 이후의 정치 속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대폭적으로 주요하게 등장하는 영역이 바로 20세기 예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술의 경향이 바로 초현실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말 없는 담화의 구조가 정신분석 이론의 본질이다라는 이러한 언명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담화의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차례가 되었는데 담화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빗금친 S가 있고 S1 주인기표가 있고 S2 지식이 있고 A 잉여향유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구조이죠. 자, 그리고 그 각각의 자리들을 왼쪽 상단은 아정이라고 불러요. 작인이라고 부르죠. 촉발자, 행위자, 촉발자라고 부르고 그 맞은편에 있는 것을 타자, 오트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위치를 생산물, 프로듀크션이라고 부르죠. 생산되는 것의 자리. 그리고 왼쪽 하단의 자리, 진리의 자리죠. 베리테의 자리를 왼쪽 하단으로 가정을 하죠. 자, 그래서 왼쪽 하단은 결국 행위하도록 만드는 자리인 것이고 왼쪽 상단은 그 행위하도록 하는 주체인 것이고 그리고 그 왼쪽 상단의 맞은편에 오른쪽 상단은 그것에 대한 타자라는 것이고 그리하여 생산되는 것을 오른쪽 하단에서 위치 짓도록 만드는 것이 락강의 담화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락강 담화 이론의 근본적인 구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 앞으로 내년에 이어질 세미나 17회 강의 수업의 근본적인 토대로서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각인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S1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S1은 자, 주인기표라고도 부르고 항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단항기표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것의 역할은 주체를 담화의 구조 내부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난기표가 S1이 주행기표가 주체를 담화의 구조 내부에 고정시킨다라는 건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상스의 세계에 있었잖아요. 어린아이가 충동의 세계에 있었죠. 근데 그 세계는 질서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카오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질서가 없이 그냥 쾌락의 탐닉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인 것이죠. 자, 그로부터 주체를 떼어내어서 상징계에 들이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S1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기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기표를 S1을 가졌다라는 건 거세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1이라는 게 뭐 여러분 S1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어디 그거 있어요? S1이라는 게 발견이 되나요? 뭐 현미경으로 우리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S1이라는 뉴런이 존재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무의식과 사유라는 이 실제를 사유해보기 위해서 락강이 고안해낸 개념적 장치인 것이, 개념틀인 것이지 S1이 진짜로 어디엔가 있는 그런 실체적인 대상은 여러분 아니라고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유치하게 S1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드리는 것인데 개념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장치. 마치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중력장을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 장치를 제안했던 것처럼 공간이 휜다라는 개념을 제안했던 것처럼 실제로 공간이 휜다라는 실체는 없어요. 그런 개념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강렬한 중력을,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를 잡아당기는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틀을 제시했던 것처럼 지금 락강은 인간의 욕망과 충동과 무의식과 그리고 주의상스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의 내부에 S1이라는 개념 장치를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S1이라는 개념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부터 떼어져 나와서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그 텍스트에도 좌정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 자리를 잡게 만든다는 것이죠. 번호표를 부여받게 한다는 거예요. 번호표를. 상징계 내부에. 자, 이게 바로 일종의 신체의 표지인 동시에 신체의 죽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S1은 우리의 신체를 표지해요. 우리의 존재를 표지하죠. 표지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주의상스가 비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의미에서 분리의 표지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성차 분화의 표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표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어떤 공동체에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인지를 받아들여야 하니까 자, 그 받아들임은 S1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 S1의 기능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기의 락강에서는 말의 기능이었다는 거, 빠홀의 기능이었다는 거죠. 그 표지는 어떤 논리도 없어요. 그냥 나는 거기에 표지당하는 순간 한국인이 되는 거고 남자가 되는 거고 어떤 집안의 어떤 아들 또는 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증명도 필요 없어요. 권력만이 있는 것이죠. 인증만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S1의 기능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S2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거죠. 상징계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언어의 촉발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식의 시작점이라고 출발점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식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S1이 그 자체로 스스로 의미를 생산할 수는 없어요. 의미가 생산되려면 지식이 생산되려면 언제나 2개 이상의 기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2개의 기표가 만나야 의미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언어는 모든 공식은 2개 이상의 기표를 통해서만 어떤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지 하나만 있는 기표는 그건 의미를 생산하는 기표가 아니라 이름을 표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어떤 논리나 설득 없이 그 안에 들이는 기표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월적인 신은 대타자 이전에 초월적인 신은 어떻게 하나요? 명령하고 설명하지 않죠. 자, 그게 바로 S1이 기능하는 폭력적 형식인 것이죠. 명령하고 그걸 끝이 어떤 설명도 부연 설명도 필요 없어요. 반면에 크레온의 신 또는 상징계 내부에서 작동하는 S2에 의해서 작동하는 신은 설명을 하죠.
의미를 생산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죠. 존재의 상실을 의미로서 설명해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뜻에서 S1은 언제나 S2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명령하지만 항상 설명이 따라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상징계 내부에서 S1과 S2가 작동하는 방식이지만 어쨌든 S1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로는 의미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생산할 폭력적인 토대를 열어줄 뿐이지, 그 지평을 열어줄 뿐이지 S1 자체가 지식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했던 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의 수업에서 하이데거가 모든 과학의 담화가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주목하면서 거기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지적하고 왜 존재론이라는 학문이 필요한지를 주장하는 그 단원에서 제가 이 S1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제시해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과학이라는 건 지식의 집대성이잖아요. 하나의 과학이 출발하는 과정을 보세요. 하나의 과학이 물리학으로, 하나의 과학이 생물학으로, 하나의 과학이 뭐 사회학으로, 통계학으로, 여러 가지 뭐 심리학으로 출발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집대성되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제공하고 설명해 줄 때에는 상당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는 폭력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심리학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게 왜 물리학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는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사회적인 상식과 보편 관념 속에서 두리뭉실 뭉뚱그려진 범주화가 과학의 모든 기초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지적하고 있어요. 과학의 기초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물 그 자체의 부분과 언어가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탐사하는 것이 바로 존재론이라고 하이데거는 주장하면서 존재론이 얼마나 중요한 학문인지를 역설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그 설명과 맞닿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S1은 모든 과학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토대의 지점이지만 그것 자체로는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 지식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것 자체로는 그냥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자꾸 S1에 집중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이 있고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이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방식으로 남녀에 대한 범주 구분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할 때 철학자들은 항상 그런 질문을 하죠. 여성이란 기표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그것이 생성됐는지를 살펴보라. 아무리 지금 현재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차원들이 사회 속에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초기의 지점에서 여성이라는 개념이 구성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단계에서는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용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폭력이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기표의 하부 구조를 살펴봐야 하고 그 하부 구조에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은 폭력성이 존재한다라고 철학자들이 주장을 하면 사실상 S1을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이고 과학의 구성 자체 전체를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들과 논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S1에 대한 그 담화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서 S1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체를 혹은 주체에게 담화의 가능성을 가져다주는 첫 번째 표지라는 것이고 상징계적인 삶을 그것의 가능성을 가져다주는 첫 번째 폭력인 것이고 죽음인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상적인 삶의 가능성을 가져다주는 기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계 자체가 가상, 성불렁이니까 가상의 세계니까 우리가 상징계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는 그 말 그대로 상징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다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실물 그 자체가 아니라 상징의 세계를 살아가요. 여러분, 돈, 경제, 주식 모든 게 다 상징이에요. 심지어는 아름다움조차 상징인 것이죠. 모든 게 다 상징이에요.
맛도 상징인 것이고 모든 게 다 상징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이 상징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도 상징적인 방식이잖아요.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사용하는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상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이 상징계 안에 또 한 특징이 뭐냐면 이 가상인 곳이긴 하지만 보편적 가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강력한 권력이 작동해서 모든 기표들과 언어들을 분절해서 보편화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보편적 세계 안으로 우리가 상징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바로 거세가 필요한데 그 거세를 그 폭력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S1이라는 것이죠. 자, 이 S1은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락강이 그렇게 S1의 빠꼬의 기능을 중요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S1의 세계가 S1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체를 강력하게 표지해서 죽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신병적 주체의 세계에 남겨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 23에서 우리가 수년 뒤에 몇 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미나 17일 끝내고 18일 끝내고 19일 끝내고 20일, 20일까지 다 끝낸 다음에 만나게 되는 23에서는 락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S1을 갖지 못한 자들이 정신병적 주체인데 어떤 정신병적 주체는 S1을 자기가 만들어내더라. 보통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데 상징계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그걸 만들어내더라. 그게 바로 제임스 조이스더라. 그래서 우리는 제임스 조이스의 모델을 통해서 정신분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한 번의 엄청난 전환의 세계를 이론적 전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23번째 세미나라는 거예요. 언젠가 갈 겁니다. 몇 년 안에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만 하면 거기까지 우리가 갈 텐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한 갈 텐데 제가 60이 되기 전엔 갈 텐데 자, 그런데 이 제임스 조이스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문학적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문학적 실천하는 다른 많은 문학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정신분석의 상담실 내에서 언어의 이런 치료를 문학적 실천과 유사하게 만들면 상담실 내에서도 그러한 S1의 발명의 자리가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이미 세미나 17에서 주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석과 담화가 바로 생산물의 자리에 이 S1을 놓고 있으니까 생산물의 자리에 분석과 담화는 S1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S1의 발명이 이미 가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미나 23까지 가지 않더라도 세미나 17에서 1968년에 69년에 이미 그게 가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S1을 발명해내는 주어진 S1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S1을 발명해낼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문학적 실천의 장소라고 프락시스의 장소라고 락강이 가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정신분석이 락강 정신분석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정하고 있는 S1이라는 개념은 자, 신경증자들에게는 일반화된 거예요. 어디에나 있는 것이죠. 신경증자들은 지배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병적 주체에게는 결여되어 있어요. 정신병적 주체에게는 그 S1의 꽂힘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초기에 락강의 박사 논문의 연구 대상이었던 M의 사례도 마찬가지였고 히스테리적인 주체들이 어머니와의 밀착된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S1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성도착의 주체에서 이 S1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일단 성도착의 주체에서도 자, 성도착의 주체에서도 이 S1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도착의 주체에서도 이 S1을 일시적으로 밀어내고 S1이 꽂히면 신체는 죽은 신체가 되어야 하는데 주입상스 없는 신체가 되어야 하는데 성도착은 주입상스를 폭발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존재감을 폭발적으로 경험한다면 S1이 잠시 옆으로 밀려나고 대상 A가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잉여향유가 물신의 수준으로 격상된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세공된 잉여향유의 대상 A가 대타자의 초월적 실제의 대타자죠. 상징계의 대타자가 아니라 실제의 대타자의 주입상스에
대상으로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과정 속에서 성도착의 주체는 S1을 일시적으로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착의 과정 속에서는, 성도착의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 성도착의 주체는 자신이 그 성도착의 플레이 과정 속에서는, 과정 동안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호해지는 상태가 벌어지죠. 여자도 남자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1이 살짝 밀려나고 물신이 주인공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가 물신이 되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물이 물신의 기능을 하면서 나의 신체까지 물신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던가, 어쨌든 물신이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S1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S1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S1은 성차의 기능도 발생시킨다고 했잖아요. 지식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차의 기능도 발생시키고 우리를 상징기 안으로 좌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상징기 안으로 좌정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징기 안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S1이 잠시 밀려나니까 그런 게 안 중요해지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가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그 안에서 나는 대타자의 주일상수의 대상이 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S1의 기능이 다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이 플레이가 끝나면 S1이 다시 제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일상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한 내가 죽은 존재로서 나의 신체가 일상 속에서 상징기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S1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잠시 밀려났던 S1이 바로바로 안 돌아오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극도의 강박 증세나 극도의 공황장애들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 부분 연구를 진행시키고, 성과를, 내담자들의 사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바와 같이 성도착자가 안정된 쾌락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쾌락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극도의 아주 강력한 쾌락을 향유하지만, 성도착의 주체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신경증자들이 그러하듯이 혹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강박 증세를 겪거나 공황장애를 겪는 사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 장치는 바로 S1의 취약성이라는 거예요. S1이 밀려났다가 바로 들어와서 제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이 S1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체를, 성충동이 여전히 잔존하는 그 성충동이 우리의 신체를 침노하게 된다는 거죠. 그 침노할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은 S1을 통해서 방어하는 방식이에요. S1을 통해서 그걸 눌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S1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취약한 상태에서는 이 성충동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플레이 상황에서는 물신적인 장치를 통해서 쾌락으로 번역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이 불안과 공포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착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를 겪는 거예요. 성도착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박적인 태도를, 강박적인 전략을 작동시키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S1이 신경증의 세계에서, 정신병의 세계에서, 혹은 성도착의 세계에서 각각 기능하거나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S2에 대한 설명인데, S2는 지식입니다. S2는 지식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2는 기표가 두 개 이상 있는 세계를 말해요. 그게 이항 기표로 표현이 되죠. 항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S2는. 자, 그래서 이 이항 기표들은 기표들의 연결망, 연쇄를 통해서 지식 또는 의미를 생산하는 생산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S2의 세계는 S1이 없으면 기능하지 않아요. S1이 첫 번째 기표가 있어야 두 번째 기표가 올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S1에 의해서 촉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S1의 조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S1과 주인기표와 S2의 관계는 필연적이면서 상보적인 관계인 것이죠. S1이 S1으로 기능하려면 S2가 전제가 되어야 해요. S1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건 S1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 하나의 기능인 것이고, 그냥
방황하는 기표일 뿐이지 S1 주인 기표가 아닌 것이죠. 주인, 여러분 해겔의 주인의 변증법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주인이 주인이려면, 왕이려면 누가 있어야 되나요? S2 노예들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자신을 주인으로 주장하려면 독불장군처럼 혼자서는 주인으로 주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S1은 S2에 의존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S1, 주인은 노예들, S2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자, S1은 S2를 가정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의미에서 S2 역시 자기가 노예이기 위해서는 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S2의 세계, 지식의 세계가 가능하려면 그 지식의 세계의 공백을, 지식이 담겨질 수 있는 빈 항아리를 누군가가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고, 그 빈 항아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S1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S1 주인 기표는 존재를 표지해서 그것이 상실됨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표지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2는 그렇게 상실된 존재의 의미를 사후적으로 돌려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S2는 의미의 세계인 것이니까. 자, 그래서 S2는 어떤 기능인가 하면 우리 말존재, 파글레트라고 하죠. 말존재들에게, 말을 하는 존재들에게 존재에 관한 의미의 유통을 지식의 형태로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항기표 S2는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의 상실을 보상해주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의미를 탐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S2 역시 의미의 형태로 잉여 향유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담화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의성스라고 하죠. 여기서 주의성스는 향유라는 뜻의 주의성스가 아니고 나, I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이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이흐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프랑스 동사예요. 우이흐. 그것의 1인칭 현재형이 우이죠. 우이. 그래서 주의 하면 나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그리고 성스는 의미죠. 센스. 성스는 의미죠. 그래서 주의 성스는 나는 의미를 듣는다. 자, 의미를 듣는다라는 건 의미가 생산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빠르게 읽으면 주의성스, 향유가 되죠. 결국 의미를 듣는 것이 또한 쾌락으로, 잉여 쾌락으로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S2는 또한 쾌락의 생산자라는 것이죠. 의미를 쾌락의 양태로 생산해내는 쾌락의 생산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듣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은 또한 선명함의 쾌락에 자신을 맡기는 쾌락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의미가 전달되었다는 건 내가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이해했다는 건 내 앞에 있는 사물이 조금은 선명해졌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고전주의적인 쾌락인 것이죠. 의미를 듣고 쾌락을 느꼈다는 건 주의성스해서 주의성스를 느꼈다는 것은 결국 고전주의적인 방식으로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밀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S2는 또한 쾌락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쾌락을 생산해내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를 통한 쾌락을 생산해내어서 우리가 S1에서 상실한 존재의 텅 빈 상실감을 보상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S1과 S2의 상보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A, 대상 A, 오브젝트다, 잉여주의상스, 잉여향유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